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야스쿠니 신사에 기름통을 들고 나타나 체포된 한 여대생의 외침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8개월 전까지 저는 매주 이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불태우고 싶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학생의 정체입니다. 도쿄대 국제관계학과 수석 그리고 극우 청년단체 최연소 간부였다는 사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야스쿠니에 불을 지르려 했을까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는 체포 당시 한국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구치 마유미라고 합니다. 도쿄대 국제관계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25살이에요. 저희 증조부님은 대동아전쟁의 영웅이셨고 할아버지는 전후 일본 재건의 주역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외무성 고위 관료시고요. 우리 집은 대대로 일본의 정통성을 지키는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제 하루는 매일 새벽 6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시작됐습니다. 영령들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진정한 일본인이지.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죠. 학교까지 가는 길은 30분이지만 야스쿠니를 들르면 1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전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태풍이 와도 참배를 거르지 않았죠.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아버지가 먼저 포문을 여셨죠. 또 한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더라. 위안부니 강제징용이니 증거도 없는 일로 계속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을 근대화시켜줬는데 감사는커녕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어. 철도도 깔아주고 학교도 지어줬는데 말이야.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수업 시간에도 배웠어요. 일본이 없었으면 한국은 아직도 미개한 나라였을 거라고요. 그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젓가락질만 하셨어요. 가끔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대학에서 저는 신일본 청년회라는 동아리의 간부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명확했어요. 한국과 중국의 역사 왜곡을 폭로하고 일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죠. 매주 토요일마다 시부야에서 가두 연설을 했습니다. 일본은 사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시아를 서구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에도 활발히 활동했어요. 팔로워가 5만 명이 넘었죠. 진실을 알리는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닉네임으로 매일 한국 관련 가짜뉴스를 폭로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한국이 또 거짓 주장을 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땅입니다. 다케시마를 돌려받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런 글을 올릴 때마다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어요. 댓글엔 마유미 씨가 진정한 애국자다.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어 일본의 미래가 밝다는 찬사가 가득했죠. 친구들과 만나면 늘 한국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K-팝이 뭐가 좋다고 난리야? 다 일본 J-팝 베낀 거잖아. 한국 드라마도 일본 드라마 표절이야. 창의성이라곤 없는 민족이지. 그런 제게 가끔 반론을 제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마유미 그래도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한국에도 좋은 문화가 있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속고 있는 거야. 한국의 선전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본의 정체성을 잃게 될 거야. 주말엔 야스쿠니 신사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참배객들을 안내하고 영령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었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진짜 역사를 알려주는데 열성적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일본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싸우신 영웅들입니다.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지키려 하셨죠. 그렇게 저는 완벽한 우익 청년으로 살았습니다. 가문의 자부심을 이어받아 일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년 겨울 12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석사 논문 주제가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적 정당성과 동아시아 평화였거든요. 자료를 찾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마유미야,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책을 떨어뜨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함께 야스쿠니에 참배했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던 게 떠올랐죠. 마유미야, 야스쿠니가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일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당연하죠. 영령들이 계신 곳인데요. 할아버지는 그저 쓸쓸히 웃으셨어요. 그게 마지막 참배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고 남동생은 울고 있었죠. 뇌출혈이래. 수술은 했는데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의식을 되찾을 확률은 20% 정도. 설령 깨어나신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겁니다. 평소 그렇게 건강하셨던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하시고 저녁엔 서예를 하시던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동아리 활동도 모두 제쳐두고 할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가족들이 교대로 병실을 지켰지만 할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죠. 매일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직 제게 가르쳐 주실 게 많으시잖아요. 야스쿠니 봄 축제도 곧인데 같이 가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제가 홀로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에 뭔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눈을 뜨신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마유미야.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가까이 대야 했어요. 할아버지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할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일어나려는 저를 할아버지가 잡으셨어요. 평소와 달리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뭔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유미야, 가까이 와봐. 할 말이 있어. 저는 할아버지 입가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한국에 가봐라.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 가라고? 평생 한국을 경멸하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한국에 꼭 가봐야 해? 너가 진실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우시는 걸 본 적 없던 할아버지가 진실이요? 무슨 진실을? 우리 가문이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사를 불렀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영영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도쿄 시내 최고급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졌죠.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습니다. 전후 일본 경제부흥의 거목지다 사카구치 히로시 향년 85세로 영면. 신문 일면을 장식한 기사들이었죠. 총리 대신도 조화를 보냈고 재계 거물들이 줄지어 조문을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추억했어요. 사카구치 선생님은 진정한 애국자셨습니다. 전후 폐허에서 일본을 다시 일으킨 영웅이셨죠. 마지막까지 일본의 명예를 지키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맴돌았어요. 한국에 가봐라. 진실을. 미안하다. 장례를 마친 일주일 후 변호사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서였죠.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거실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변호사는 봉인된 봉투를 열었어요. 고인께서는 생전에 매우 구체적인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회사 지분은 아버지에게, 부동산은 가족들에게 나눠지고, 그리고 특히 손녀 마유미 씨에 관한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도 놀랐죠. 뭔가 특별한 유산을 남기신 건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계속 읽었습니다. 손녀 마유미에게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할아버지의 유산 중 내 몫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한국에 가서 최소 한 달간 체류하며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상세히 기록할 것. 이 기록은 공증인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여행이 아닌 진정한 경험이어야 한다. 특히 다음 장소들을 반드시 방문할 것: 서대문 형무소, 독립기념관, 그리고 서울 광화문. 이 조건을 거부할 경우 내 몫의 유산은 한일화해재단에 기부된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아버지가 먼저 폭발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까? 아버님이 노망이 드셨나? 왜 하필 그런 나라에 마유미를 보내려고 하신 겁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평소 침착한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뜻은 확고하셨습니다. 공증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은 마유미 씨에게만 전달하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한국에 가시면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화가 났습니다.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돈 따위는 필요 없어요. 제가 왜 그런 곳에 가야 합니까? 제 신념을 돈 때문에 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음 변호사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마유미 씨 몫만 50억 엔입니다. 50억 엔. 그 숫자에 모두가 숨을 삼켰어요.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거금이었죠. 남동생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와, 50억이라니. 누나, 그 정도면 한 달쯤이야. 닥쳐. 제가 소리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신념의 문제라고. 아버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죠. 마유미야, 한 달만 참아라. 그냥 관광이나 하다 오면 되잖아. 호텔에만 있어도 돼. 형식적으로 다녀오기만 하면. 싫어요. 제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는데요. 일본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하겠다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나라에 가라고요? 하지만 50억이야. 너의 미래가. 미래요? 돈이 미래입니까? 신념을 버리고 얻는 50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평소 조용하던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마유미야, 가봐. 모두가 놀라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침착한 표정이었죠. 여보, 무슨 소리야? 마유미를 한국에 보내자고? 할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마유미야, 한 번쯤은 너가 믿는 것들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 어머니, 너가 그동안 공부하고 주장한 것들이 정말 진실인지 직접 가서 확인해봐. 그것도 하나의 공부가 될 거야. 진짜 학자라면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의 말씀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마유미야, 잠깐 할 말이 있어. 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제 침대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죠. 하얀 봉투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 서울에 도착하면 열어봐.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단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봐. 선입견을 버리고.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도 뭔가 알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냥 할아버지를 믿어봐. 할아버지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유언을 남긴 게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50억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이 모든 수수께끼가 궁금했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좋아. 가서 직접 확인해주지. 내가 얼마나 옳았는지, 한국이 얼마나 거짓된 나라인지 증명하고 올게. 출국 전날, 저는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습니다. 영령들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올 생각이었죠.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곧 돌아와서 다시 일본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거짓을 더 많이 수집해 올게요. 참배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 달 후면 더 강한 신념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것이 수호자로서의 마지막 참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월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경계심이 발동했어요. 적진에 잠입한다는 마음가짐이었죠.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걸었습니다. 혹시 모를 반일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했어요. 그런데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생각보다 깨끗하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이 정말 현대적이고 깔끔했거든요. 도쿄 나리타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첨단적이었죠. 자동화 시설, 안내 로봇, 고속 와이파이. 거칠해일 뿐이야. 공항만 번듯하게 지어놓은 거겠지. 나라의 얼굴이니까. 실제 도시는 열악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발음이 정확했고 미소가 자연스러웠어요. 기계적인 서비스가 아닌 진짜 환영하는 느낌이었죠. 입국 심사도 신속하게 끝났어요. 영업용 미소일 뿐이야. 속으로는 일본인을 싫어하겠지. 어차피 관광객 돈이나 벌려는 거야. 공항철도를 타러 가는 길에 안내 표지판을 봤는데 일본어 표기가 완벽했어요. 단순히 번역기를 돌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본어였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모두 표기되어 있었는데 특히 일본어가 크고 선명했어요. 열차를 기다리며 플랫폼에 서 있는데 전광판에 도착 시간이 표시됐어요. 2분 후 도착이라고 떴는데 정말 정확히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기술을 베꼈겠지. 일본 철도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한 거야. 하지만 아직 우리만큼은 아니겠지. 열차 안은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무료 와이파이도 빠르게 연결됐죠. 창밖을 보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라 풍경이 삭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건물들도 계획적으로 배치된 것 같았죠. 일본을 흉내낸 거야. 우리나라 도시계획을 베낀 거라고.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거야.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 건물이 인상적이었어요. 옛 건물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 주소를 보여주자 운전기사 아저씨가 서툰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일본 사람? 어디 가요? 명동 호텔이요. 아, 명동. 쇼핑 많이 하세요. 맛있는 것도 많아요. 처음 와요? 네. 서울 구경 잘하세요.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감기 조심하고요.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텐데 왠지 대답하고 싶어졌어요. 아저씨의 친절함이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관광 아니에요. 일 때문에. 아이고, 일본 사람들 일 너무 열심히 해요. 한국 와서는 좀 쉬어요. 인생 즐겨야지. 일만 하면 뭐해요. 택시 안은 깨끗했고 의자에는 손님의 안전을 위해 매일 소독합니다. 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는 안전벨트를 매라고 친절하게 안내했고 에어컨 온도도 물어봤죠. 명동에 가까워질수록 거리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 많아요. 호텔 근처에 내려드릴게요. 기사 아저씨가 정확히 호텔 앞에 차를 세웠어요. 요금을 내려는데 아저씨가 영수증을 먼저 건네주었죠. 영수증이요. 출장이면 필요하죠.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 즐겁게 구경하세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명동 거리가 한눈에 보였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화려한 네온사인, 활기찬 분위기. 도쿄 시부야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죠. 짐을 풀고 어머니가 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시작해라. 그리고 마음을 열어라. 광화문? 왜 하필 그곳일까? 할아버지 유언에도 광화문이 있었는데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바로 나갔습니다. 호텔에서 광화문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였어요. 거리를 걸으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상점들의 간판, 사람들의 표정, 거리의 청결도 모든 것을 기록하려고 했죠. 나중에 한국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비판할 거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고 상점들은 친절했어요. 쓰레기도 거의 없었고 담배꽁초도 보이지 않았죠.
길을 물어봤을 때 누구나 친절하게 알려줬고 심지어 직접 데려다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죠. 일본 분이세요? 어디 찾으세요? 광화문역이요. 아, 바로 저쪽이에요. 제가 그쪽으로 가니까 같이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괜찮아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헷갈리실 거예요. 가면서 서울 구경도 하세요. 지하철을 타려고 역에 들어갔는데 또 놀랐어요. 역사가 마치 미술관 같았거든요. 벽면에는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바닥은 반들반들했어요. 곳곳에 벤치와 화장실이 있었고 장애인 시설도 완벽했죠. 이렇게 깨끗하고 체계적일 줄은. 도쿄 지하철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편리했어요. 스크린 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는 끊김없이 잘 됐고 곳곳에 휴대폰 충전기가 있었죠. 역마다 편의점과 카페가 있었고 화장실도 깨끗했어요. 우리 기술을 베낀 거야. 그래, 분명 그럴 거야. 하지만 운영은 제대로 못하겠지. 광화문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거대한 광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세종대왕 동상이 중앙에 우뚝 서 있었고 멀리 경복궁이 보였죠. 그리고 광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 관광객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사진 찍는 외국인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왜 어머니가 여기서 시작하라고 했을까?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요구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죠. 1월 15일 서울 도착 첫날. 서울은 예상보다 발전해 있다. 인프라는 일본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본질은 다를 것이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이것도 관광객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일 뿐이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실체를 파헤칠 것이다. 특히 역사 관련 시설들을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내다봤더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폭동인가? 역시 미개한. 반정부 시위겠지. 이런 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야. 호기심에 못 이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 가면서 긴장했어요. 혹시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모여들었고 손에는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도 있었고 노인분들도 계셨죠. 모두가 평화롭게 서 있었어요. 무슨 집회예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에게 영어로 물었더니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환경보호 캠페인이에요.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평화 집회죠. 평화 집회요? 네. 한국에서는 평화적 집회가 헌법적 권리예요. 정부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경찰들도 있었지만 시민들과 대치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통정리를 하며 집회를 돕고 있었죠. 한 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춥죠? 이거 드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폭력도 충돌도 없네요. 당연하죠. 평화 시위는 우리의 권리예요. 경찰도 우리를 보호해주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성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일본에서 본 시위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극우 단체들의 과격한 행진, 경찰과의 충돌, 욕설과 폭력. 그런 것들이 익숙했던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촛불을 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잔잔한 멜로디였는데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평화로운 느낌이 전해졌죠. 어떤 사람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듯 했어요. 1시간쯤 지켜보다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이것도 쇼일 거야.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겠지.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시킬까 하다가 직접 나가서 먹기로 했어요.
한국의 실상을 더 관찰하려면 거리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호텔 근처 식당가를 걸었어요. 간판들이 한글로 되어 있어 읽을 수 없었지만 음식 사진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전형적인 한국 음식들이었어요. 어차피 맛없겠지. 일본 음식에 비하면 조미료나 잔뜩 넣었겠지.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많았는데 대부분 현지인들이었어요. 관광객 상대 식당이 아닌 진짜 동네 식당 같았죠. 메뉴판을 보며 난감해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일본. 아이고, 일본 손님. 어서 와요. 여기 앉아요. 뭐 먹을래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아주머니의 과도한 친절이 부담스러웠지만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처음 와봤어요? 한국? 네.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요. 우리나라 좋은 데 많아요. 밥 많이 먹어요. 일본 사람들 너무 조금 먹어. 많이 먹어야 건강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는데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된장찌개, 뚝배기, 공기밥, 그리고 기본 반찬만 6가지. 김치, 콩나물, 시금치, 멸치볶음, 김, 계란말이. 이걸 다 주나? 따로 돈 받는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는데 맛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두부와 야채가 신선했죠.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미소시루와는 다른 더 진한 맛이었어요. 조미료 맛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맛이었죠. 반찬들도 하나하나 맛을 봤는데 다 맛있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처음엔 매워서 놀랐지만 먹을수록 중독되는 맛이었어요.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매 끼니 김치를 먹는구나. 정신없이 먹다 보니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밥을 더 퍼주셨습니다. 많이 먹어요. 젊은 사람이 밥을 많이 먹어야지. 맛있어요? 아, 괜찮아요. 에이, 괜찮긴. 더 먹어요. 우리 된장찌개 맛있죠? 우리 집 비법이에요. 강제로? 밥을 더 받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산된 친절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8,000원. 일본 돈으로 환산하면 800엔 정도? 도쿄에서는 라멘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이 가격에 이런 양과 질이라니. 원가는 어떻게 맞추는 거지? 맛있게 먹었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다음에 또 와요. 다른 메뉴도 맛있어요. 김치찌개도 맛있고 불고기도 맛있어요. 식당을 나오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일본 편의점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물건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 과자와 음료수가 신기했죠. 바나나 우유라는 걸 사서 마셔봤는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좋았어요. 이것도 은근 맛있네. 일본에도 팔면 인기 있을 것 같은데. 호텔 방에 돌아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평화로운 시위, 맛있고 저렴한 음식. 아니야.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진짜 모습은 따로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증오하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노트북에 일기를 마저 썼습니다. 첫날 결론. 예상과 다른 점들이 많다. 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이고 시민의식도 높아 보인다. 음식도 맛있다. 하지만 본질을 파악하려면 더 깊이 봐야 한다.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 내일은 역사 관련 장소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곳에서 한국의 역사 왜곡 실태를 직접 확인할 것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관련 전시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계속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촛불을 든 평화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된장찌개 집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도. 내일은 다를 거야. 내일은 분명 한국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광장 한쪽에 작은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무슨 선전 활동인가. 가까이 가보니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캠페인이었어요. 환경보호, 인권, 동물보호.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은 사람이 모인 부스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서명운동. 순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또 거짓 선전이구나. 하지만 호기심에 더 가까이 갔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이제 10분도 남지 않으셨어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받기 전에 다 돌아가실까봐 걱정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할게요. 한 중년 여성은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기도 했어요. 날씨가 더운데 고생이 많아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다쇼야. 정치적 쇼. 하지만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돈을 받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강요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거든요. 일본 분이신가요? 갑자기 한 학생이 제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을 보니까요. 불편하신가 봐요. 이해해요. 일본 분들께는 어려운 주제죠. 학생의 침착한 반응이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잖아요. 증거도 없고. 그러자 학생은 잔잔히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배우셨군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역사들이 많거든요. 서대문 형무소 가보셨어요? 아니요. 한번 가보세요.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공식 문서들도 전시되어 있어요. 선입견 없이 보시면 좋겠어요. 학생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불편했어요. 서대문 형무소로 가는 길, 계속 그 학생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라고? 형무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위압적이었어요. 과장된 전시일 거야. 관광객들 상대로 돈 벌려는 거지. 하지만 입장료는 겨우 3,000원. 거의 무료나 다름없었죠. 전시관에 들어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감방들, 고문실, 사형장. 이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문 도구들이 전시된 방에 들어갔습니다. 손톱을 뽑는 기구, 전기고문 기계, 물고문 도구. 이런 게 정말 아니야, 조작일 거야. 선전용으로 만든 거야. 하지만 옆에 전시된 문서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고문 보고서, 사진들. 모두 진짜처럼 보였어요. 유관순 열사는 이곳에서 18세의 나이로 순국하셨습니다. 18세. 저보다 7살이나 어린 나이에. 극심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는 결국 방광 파열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순간 속이 울렁거렸어요.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진정하려 했지만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유관순의 사진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앳된 얼굴.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였어요. 일본에서 왔나? 고개를 끄덕였더니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힘들지? 처음 보면 다 그래. 나도 일본 친구들 데리고 오면 다들 충격받아. 이게 다 사실인가요? 그럼 나도 여기 들어와 봤으니까. 해방되기 직전에 말이야. 16살 때였지.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독립운동하던 삼촌을 면회왔다가 본 참혹한 광경들. 일본이 나쁜 게 아니야. 전쟁이 제국주의가 나빴던 거지. 지금 일본 사람들한테 책임 묻는 게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자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뭔가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형무소를 나와 덕수궁으로 향했습니다. 머리를 식힐 곳이 필요했거든요. 궁궐을 거닐며 생각했어요. 내가 배운 역사가 틀렸을까? 아니야, 이건 한국 측 주장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일기를 써야 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둘째 날, 서대문 형무소 방문. 전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있다.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내일은 독립기념관을 방문할 예정. 그곳에서 더 명확한 판단을 하겠다.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좁은 감방에 갇힌 18살 소녀가 제게 묻는 꿈이었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KTX 안에서 계속 불안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더 큰 규모의 전시관에서는 뭘 보게 될까? 천안 아산역에 도착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죠. 독립기념관 입구의 선이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선전하는구나. 하지만 여기서도 입장료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죠. 제1전시관부터 차례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 솔직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개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유물들이 가득했거든요. 이것도 과장됐겠지. 진짜는 별로 없을 거야. 제3전시관 일제침략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을사늑약 한일병합.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역사였죠. 침략이 아니라 병합이었어. 조선이 원해서 한 거야. 하지만 전시된 문서들을 보니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 강압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한 전시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친일파 명단. 유리장 안에 두꺼운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협력한 한국인들의 명단이었죠. 무심코 들여다보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서혁, 조선총독부 경부보, 독립운동가 검거 및 고문 담당. 최서혁? 그 옆에 작은 사진이 있었는데 이건 우리 집에 있는 사진이잖아. 증조할아버지 사진과 똑같았어요. 재단에 모셔진 그 사진이. 아니야. 우연히 닮은 거야. 동명이인일 거야. 하지만 더 자세히 보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생년월일, 출신지, 가족관계. 모든 게 일치했어요. 옆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 패망 직전 거액의 재산을 갖고 일본으로 도주. 사카구치 타로로 신분을 세탁하여 일본 상류사회에 편입. 사카구치. 우리 성이 원래 사카구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다가왔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한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집에 있는 사진을 찍어둔 게 있었거든요. 비교해보니 확실했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친일파? 그럼 우리는 한국인이란 말인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다시 전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서혁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야 했어요. 제4전시관 독립운동관에서 더 끔찍한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악질 친일 경찰 최서혁에 의해 고문받은 독립운동가들. 명단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고문의 내용들. 김상진 열사, 23세. 최서혁의 고문으로 2다리 불구. 옥중에서 자결. 이봉창 의사 가족. 최서혁과 직접 체포하여 고문. 어머니는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 읽을수록 구역질이 났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라니. 전시관 한쪽에는 방문객들이 메시지를 남기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독립운동가님들, 감사합니다. 친일파는 반드시 단죄받아야 합니다. 그 글들을 보니 더욱 숨이 막혔어요. 나는 그 친일파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기념품 가게에서 책을 몇 권 샀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연구서, 최서혁에 대한 자료가 있는 책들이었죠.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책을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최서영은 일제강점기 최악의 고문 기술자였다. 그가 고안한 고문 방법은 너무 잔인해서 다른 일본 경찰들조차 꺼려했다고 한다. 해방 후 최서영은 독립운동가들에게서 약탈한 재산과 일제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갖고 일본으로 도망쳤다.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 큰 부를 쌓았다. 우리 가문의 부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니.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노트북을 켜고 구글에 영어로 최서영을 검색했습니다. 영어 자료들도 나왔어요. 해외 학자들의 연구 논문도 있었고 그 모든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서영은 악명 높은 친일파였고 해방 후 일본으로 도주해 사카구치로 신분을 세탁했다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일기를 쓰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결국 한 줄만 쓰고 펜을 놓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연세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본 책의 저자가 연세대 역사학과 교수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윤태준 교수. 일제강점기 친일파 연구의 권위자였죠. 교수님께 미리 메일을 보냈더니 흔쾌히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사카구치시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친일파 관련 자료가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최서역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죠? 네, 저희 증조 할아버지인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거든요. 교수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자신의 뿌리를 찾는 건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교수님은 서가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20년간 모은 최서역 관련 자료입니다. 보시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조선총독부 공식 문서였는데 최서역의 친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가담자 47명 체포 및 신문 완료. 12명 사망, 35명 불구 또는 정신 이상. 한 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최서영은 1925년부터 1945년까지 20년간 조선총독부 경찰로 일했습니다. 특히 고문 기술이 뛰어나서 조선의 악마라고 불렸죠. 교수님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일본 경찰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최서역입니다. 옆에 있는 일본인들이 오히려 그를 무서워했다고 해요. 사진 속 최서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집 재단에 있는 사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죠.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고문이 잔혹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그만 말씀해주세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은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힘드시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게 더 있어요. 다음 문서는 재산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최서영은 독립운동가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일도 담당했어요.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착복했죠. 문서에는 몰수한 재산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땅, 집, 귀중품들. 이 재산으로 해방 직전 일본 엔화로 바꿔서 도주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5천만 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물려받은 재산 규모와 비슷하네요. 그렇죠. 사카구치 가문의 부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던 부와 명예가 모두 피로 얼룩진 것이었다니. 그런데 왜 사카구치로 성을 바꾼 건가요? 전범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죠. 최서영은 조선인이었지만 일본 편에서 일했으니 전범으로 분류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인 행세를 한 겁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1946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발급된 호적 등본입니다. 사카구치 타로 본적 야마구치현. 완벽한 일본인 신분이죠. 어떻게 가능했나요? 돈이면 다 됐어요. 당시 일본도 혼란기였고 뇌물을 받고 서류를 만들어주는 관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셨어요.
최서역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카구치 히로시가 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히로시 씨는 아버지의 과거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겠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신 건가?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더 이상 거짓 위에 살 수 없다고. 교수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사카구치 씨 아니 최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당신은 조상의 죄를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연세대를 나와 한강 다리를 건너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한국인이었다. 그것도 최악의 친일파 후손.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 가문의 명예, 야스쿠니의 영령들. 한강에 서서 물을 바라봤습니다.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마유미야, 잘 지내니? 엄마.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그래. 알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하셨거든. 왜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너가 직접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 그래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어머니와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야겠다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해친 사람들의 후손을 만나서 직접 들어야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윤 교수님의 도움으로 독립운동가 후손 모임을 소개받았습니다. 만남 장소는 종로의 작은 찻집이었어요.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모임을 이끄는 분은 90세의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최서역. 그 악마의 후손이 왔다고? 할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증오보다는 슬픔이 더 커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저를 할머니가 막았어요. 앉아요. 당신이 한 일이 아니잖아. 할머니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김상진. 독립운동을 하다가 최서역에게 잡혔죠. 사진 속 청년은 맑은 눈을 하고 있었어요. 1943년 7월 4일.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새벽 4시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최서역과 직접 왔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끌고 가면서 최서역과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내 남편은 돌아오지 못할 거다.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까. 다른 분이 이어서 증언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최서역한테 당했어요. 손톱을 다 뽑고 뜨거운 인두로 온몸을 찢었대요. 결국 다리를 쓸 수 없게 됐죠. 또 다른 분도 말했어요. 우리 집은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땅과 집을 최서역과 몰수했죠. 그 후로 우리 가족은 거지가 됐어요. 듣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방된 후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최서역는 이미 일본으로 도망갔고 우리는 그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한 중년 남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놈이 일본에서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우리 할아버지의 피값으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김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요. 당신이 여기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할머니, 우리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을 아는 거였어요. 최서역과 어떻게 됐는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사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잃은 것들을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그 돈으로 일본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비난이 쏟아졌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의 분노는 정당했으니까요. 모임이 끝난 후 김순자 할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저 사람들을 이해해줘요. 80년 가까이 품고 있던 한이니까. 당연합니다. 저희가 죄인이죠. 그래도 당신이 용기를 냈어요. 대부분은 숨기고 살거든.
친일파 후손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도 모른 척하고 살아요.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이게 뭔가요?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가족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전달되지 못했죠. 최서혁과 압수했거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나는 곧 죽을 것 같소. 최서혁라는 조선인 경찰이 너무 잔인해서. 하지만 원망하지 마시오. 그도 일제 노예일 뿐이니. 편지를 읽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인간을 믿었어요. 고문하는 최서혁도 불쌍하게 여겼죠. 할머니의 말에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찻집을 나와 걷는데 한 분이 따라왔어요. 아까 가장 분노했던 중년 남성이었죠. 잠깐만요. 무서웠지만 멈춰 섰어요. 당신, 정말 사카구치 가문 사람 맞아요? 네. 아니, 이제는 최서혁의 증손녀라고 해야겠죠. 그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야스쿠니 신사. 당신네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곳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전범들이 모셔져 있어요. 그걸 알고도 참배할 수 있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제 알았으니 달라져야죠. 진짜 사과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계속 그의 말이 맴돌았어요. 진짜 사과는 행동으로 하는 거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죄를 갚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우리 가문의 정체를 공개하고 일본 사회가 외면해온 친일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로.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친일파의 후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의 한 달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아버지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죠. 유산 조건은 충족했으니 됐지? 이제 그만 잊어라.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됐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열쇠를 받았으니까요. 서재는 예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벽 한쪽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드려보니 속이 빈 소리가 났죠. 비밀 공간? 책장을 옮기니 정말로 숨겨진 문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좁은 방 안에는 금고와 서류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금고를 열자 충격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죠. 1985년 4월 15일. 오늘도 악몽을 꿨다. 아버지 최서혁과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부르는 꿈. 나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한다.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가문의 부는 피로 얼룩져 있다.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들에게서 빼앗은 재산으로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 더러운 돈으로 자랐고 교육받았고 사업을 했다. 1990년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한다. 한국인들에게는 해방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도망친 날이다. 아버지는 그날 나를 데리고 야반도주했다. 할아버지도 고통스러워하셨구나.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최서혁의 친필 수첩이었습니다. 고문 기법을 상세히 적은 노트, 독립운동가들의 명단, 재산 몰수 내역. 김상진 1943년 7월 4일 체포. 정기고문 3시간, 물고문 2시간 실시. 자백 거부로 손가락 3개 절단. 7월 10일 사망. 읽으면서 구역질이 났어요. 이렇게 상세히, 이렇게 무감각하게 사람을 고문한 기록을 남기다니. 또 다른 문서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김상진 소유 토지 3,000평 몰수. 시가 5만원. 이 중 3만원 착보. 이봉창 가족 재산 전체 몰수. 금괴 50돈, 현금 10만원. 전액 착보. 우리 가문의 시작이 이렇게 추악했다니. 그때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최근에 쓴 편지였어요. 봉투에는 마유미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손녀 마유미에게. 너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우리 가문의 진실을 알았겠지. 나는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았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단다. 하지만 나는 비겁했다.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침묵했고 피해자들 앞에 나서지 못했다. 너는 나와 달라야 한다.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다. 미안하다. 이런 짐을 너에게 남겨서.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추신. 서재 금고 안에 있는 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렴. 그것만이라도. 편지를 읽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밖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유미, 거기서 뭐하고 있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손에는 최서역의 수첩을 들고 있었죠. 이게 뭐야? 아버지가 물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예요. 최서역이.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버지도 알고 계셨군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 친일파 후손이라는 것. 닥쳐. 그런 건 잊어버려. 우리는 사카구치 가문이야. 아버지가 수첩을 빼앗으려 했지만 피했어요. 안 돼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해요. 미쳤구나. 그럼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는데? 내 지위는? 내 미래는? 거짓 위에 세운 미래는 의미 없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도 모두 충격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남동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우리는 최씨 집안이야.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지.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는 끝이야.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라고. 그래도 해야 해요. 할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어요. 결국 저는 혼자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저는 사카구치 마유미입니다. 아니, 제 진짜 이름은 최유미입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악명 높은 친일파 최서역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죠. 댓글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미쳤나? 왜 굳이 그런 걸 밝혀?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응원해요. 친일파 후손은 일본에서 나가라.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습니다. 언론사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죠. 저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공개하실 건가요? 모든 것을? 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방송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죠. 야스쿤이 신사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며칠 앞둔 새벽, 저는 야스쿤이 신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라이터와 휘발유통을 들고 있었어요. 이곳을 불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은 가짜들이 진짜 일본인 행세를 하는 이 거짓의 신전을. 새벽 4시 신사는 고요했습니다. 경비도 거의 없었죠. 본전 앞에 섰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참배를 했던가. 얼마나 많은 거짓 기도를 올렸던가. 휘발유를 뿌리려는 순간 뒤에서 손전등 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이었어요.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휘발유통을 더 높이 들었죠. 물러서세요. 이 거짓된 신전을 태워버릴 거예요. 뭐라고? 당장 그것 내려놔. 경비원이 다가오자 라이터를 켰어요. 한 발짝만 더 오면 불을 붙일 거예요.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취재진들이 몰려왔죠. 제 소셜미디어 글을 보고 예상했나 봐요. 사카구치 씨, 왜 이러시는 거예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사카구치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최유미예요. 친일파 최서역의 증손녀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죽인 악마였어요. 그리고 해방 후 일본으로 도망쳐서 일본인 행세를 했죠. 경찰이 다가오려 하자 다시 라이터를 들었어요. 이 야스쿠니는 우리 같은 가짜들의 도피처예요. 전범들과 친일파들이 숨어있는 곳이죠.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정하세요. 일단 라이터를 내려놓고 대화해요. 대화요? 8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이제야 밝히는데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최서역의 친필 수첩 복사본이었죠. 여기 봐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쓴 고문 일지예요.
김상진 23세 손가락 절단 후 사망. 이봉창 가족 재산 몰수 후 고문. 서류를 공중에 뿌렸어요. 바람에 날리는 종이들을 취재진이 주워 읽기 시작했죠. 이런 악마가 모은 재산으로 우리 가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인인 척하며 살았죠. 경찰과의 대치가 계속되던 중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마유미, 그만해. 아버지, 왜 오셨어요? 너가 이럴 줄 알았다. 그만하고 집에 가자. 싫어요. 이제는 모든 걸 끝내야 해요. 아버지가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순간 여러 명이 달려들었고 저는 제압당했습니다. 라이터와 휘발유통이 빼앗겼고 수갑이 채워졌어요. 저는 최서역의 후손입니다. 친일파의 후손이에요. 야스쿠니는 거짓이에요. 끌려가면서도 계속 외쳤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사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방화 미수죠. 그것도 야스쿠니 신사에. 왜 그랬습니까? 제가 쓴 글 읽어보셨어요? 다 거기 나와 있어요. 친일파 후손이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증거들이었죠. 여기 보세요. 독립기념관 자료, 역사학자의 증언, 할아버지의 일기. 다 있어요. 형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야스쿠니를 태우려고 했다. 그곳은 전범들의 신전이에요. 우리 같은 친일파들이 일본인 코스프레하는 곳이죠.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아버지가 보석금을 냈다고 했죠. 집 앞에는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최 씨, 아니 사카구치 씨, 정말로 친일파 후손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야스쿠니를 왜 태우려 했나요? 저는 멈춰 서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네, 저는 친일파 최서역의 증손녀입니다. 우리 가문은 80년 동안 일본인인 척하며 살았어요. 앞으로요?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고 보상할 거예요. 야스쿠니는 태우지 못했지만 제 아내 거짓은 태웠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분노했고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남동생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끝장났어.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우리로 사는 거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사카구치야. 아니요, 우리는 최씨예요. 한국인이에요. 남동생이 물었어요. 누나, 그럼 나도 한국인이야? 그래. 우리 모두 한국인이야.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어요. 마유미야.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니? 유미라고 불러주세요. 최유미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시집 와서 알게 됐지.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 침묵했어.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피해자분들께 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살 거예요. 어머니가 절 안아주셨어요. 힘들겠지만 옳은 일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며칠 후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우리 가문의 정체, 최서역의 만행, 일본으로의 도피, 신분 세탁, 그리고 80년간의 거짓말. 저는 이제 사카구치 마유미가 아닌 최유미로 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제 몫인 50억 엔을 모두 한국의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서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폭풍이 몰아쳤어요.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극우파들은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의외로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용기 있는 고백 감사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대단해요. 일본에도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재판 결과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최유미라는 이름으로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법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없죠.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일 역사 화해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친일파 연구와 피해자 지원을 하는 곳이죠. 매주 화요일에는 김순자 할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유미야 왔구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제는 할머니가 저를 손녀처럼 대해주세요. 오늘은 뭘 가져왔니?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요.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겐 가장 소중해요. 지난달에는 특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친일파 후손 참회 모임이에요. 저처럼 조상의 과거를 알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첫 모임에 15명이 왔어요. 모두 비슷한 아픔을 안고 있었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우리 증조부가 일제 경찰이었다는 걸. 가족들이 숨기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공부하고 속죄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일본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연을 끊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남동생은 가끔 연락해요. 누나, 나도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 남동생의 전화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잘했어. 나도 언젠가는 누나처럼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질게. 야스쿠니 방화 미수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친일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숨겨진 가족사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물론 극우파들의 공격도 계속됩니다. 배신자, 매국노 같은 댓글을 매일 받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진실을 안 이상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얼마 전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최서역과 약탈한 문화재 중 일부를 찾아냈거든요. 일본의 한 골동품상에 있었죠. 3억 원을 주고 사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어요. 이건 원래 한국의 것이니까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박물관장님이 감사 인사를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더 일찍 돌려드렸어야 했는데. 요즘 저는 책을 쓰고 있어요. 거짓의 성역 어느 친일파 후손의 고백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가문의 이야기, 제가 겪은 변화, 그리고 진실의 중요성에 대해 쓰고 있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다. 이게 제 책의 첫 문장이에요. 가끔 광화문 광장을 걸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 광장에서 느꼈던 낯설미 이제는 익숙함으로 바뀌었죠. 지난주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강연을 했어요. 화해를 위한 첫걸음 가해자 후손의 고백이라는 주제로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죠. 고맙소.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희망이 보여. 그 말씀에 또 눈물이 났어요. 야스쿠니를 태우지는 못했지만 제 아내 거짓은 모두 태웠습니다. 사카구치 마유미는 죽었고 최유미가 새로 태어났어요. 가끔 후회되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려했던 일본에서의 삶, 명문가의 후예라는 지위,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을요.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거짓 위에 세운 100층 빌딩보다 진실 위에 세운 작은 움막이 더 가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최유미로 살아갑니다. 친일파의 후손이지만 그 과거를 딛고 화해의 다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요.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지금까지 야스쿠니 신사의 방화를 시도했던 일본 여성 최유미 씨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순수 일본인이라고 믿었던 자신이 사실은 최악의 친일파 후손이었다는 진실 앞에서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는 그녀의 말처럼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진정한 화해의 시작 아닐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의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